그래서 시호를 두려워한 이유가 아까 미연대의라고 춘추대의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한마디 한 글자, 보통 시호가 한 글자 내지는 두 글자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 글자 하나는 작지만은 그에 숨어 있는 뜻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 만세에 남을 이름을 쟁취하고 싶어 했으며 죽은 후에 자손에게 오명 남기기를 원치 않았고 역사에 오명 남기는 것은 더욱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호법은 다시 말해 사후 한 글자의 평판입니다. 황제가 죽고 나면 대신들이 모여 의논하거나 사관들이 평어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날의 문제, 무죄를 칭하는 문은 모두 시호법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시호였습니다. 애절한 시호는 비참하며 한나라 최후의 황제인 헌제도 남에게 바쳐 보낸다는 뜻의 비애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 헌자가 바칠 헌자죠. 그래서 이 헌제 때 맨 나중에 조조의 아들 조비에게 양위를 하죠. 그래서 바친다는 헌자를 쓰는 겁니다. 이 시호법은 매우 무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양명은 본인의 호인데 뒷날 시호를 문성이라 더했습니다. 왕양명은 이제 명나라 때 철학자인데 심학의 대가로 양명학을 창시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양명은 호고 이름은 수인입니다. 왕수인이라는 사람인데 정국보는 후인들이 정문정공이라 불렀는데 문정이라는 두 글자는 청나라 조정이 그에게 준 시호입니다. 사후의 평어가 문성, 문정이라 불려질 만한 사람은 많아야 2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후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후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송대의 명신이자 이학가였던 조병 같은 사람은 한 번은 사천지방으로 쫓겨나 오늘날 관직에 비유해 말하면 성주석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변은 쩔뚝거리는 나귀 한 마리를 타고 거문고 하나에 늙은 종 하나와 학 한 마리를 데리고 부임차 성안에 도착했습니다. 온 성안의 문무관원들이 신임 주석을 맞으러 성 밖에 나와서 보니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찻집 안에 앉아있는 거문고 하나 들고 학 한 마리가 따라다니는 그 늙은이가 바로 새로 부임한 주석이라는 것을. 당연히 그는 주석을 지낸 데 그치지 않고 간이대부도 지낸 아주 유명한 명신이 되었습니다. 간이대부는 이제 임금 옆에서 직언을 간했던 자리죠. 그런 관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명신이 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신하에는 대신, 명신, 구신, 충신, 공신, 간신, 영신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 중에 다른 거는 대충 다 이해가 갈 텐데 구신이라는 게 가출구자에 신하 신자인데요. 구신은 이제 숫자만 채우는 신하를 말해요. 특별히 하는 것 없이 신하 숫자만 채우는 그런 신하를 구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영신은 이제 아첨하는 신하, 아첨하는 인물, 그런 신하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른바 충신, 간신은 소설을 보면 다 알 수 있으므로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명신의 자격에 이를 수 있기는 쉽지 않았으며 대신의 자격에 이르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대신이 역사상 꼭 이름난 것은 아니었지만 천하 후세를 안정시킨 공훈업적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신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 충신보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문천상은 충신이었으며 악비도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그들이 살았던 때와 같은 그런 시대를 만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신이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 나라가 난리통이었을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신을 일반적으로 치세에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국난이 닥치거나 재난이 있었을 때 그 충신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신 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에 전란 같은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싫다는 뜻과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보기를 희망하는 것은 명신 대신으로 조변 같은 사람이 곧 명신이며 대신입니다. 조변은 마지막에 물러나 집에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요패 황금 이 퇴장 허리에 찬 황금 이미 반환했으니 개중 소식 야 심상 그 가운데 소식도 별다른 것 없네. 여기서 소식을 그냥 소식으로 했는데 소식을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뉴스가 아니고 소식은 이제 그 사실, 실정 내지는 이유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심상은 이제 일반적인 거, 보통을 이야기할 때 심상이라고 하는데 특별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인 욕이 고제로 세상 사람들 이 고제의 늙은이 알고 싶은가. 여기서는 의자, 의논하다의 의자로 한자가 나와 있는데 보통 식자 말입니다. 알식자. 그래서 세인 욕식 고제로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이 고제의 늙은이 알고 싶은가. 지시 가촌 조사랑 옛날 가촌 조시집 넷째 그대로일세. 조사랑, 조는 이제 성씨가 조시인 조시 집안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사랑은 항열상 네 번째여서 사라고 쓰고 랑은 이제 남자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시집 넷째라는 거죠. 그의 허리춤에 온통 황금과 미국 달러가 가득 찼기 때문에 퇴직했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의 황금은 황금과 미국 달러가 아닙니다. 편극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른바 높은 벼슬이라 황금관이는 큼직하고 나이 많도록 관제에서 산다네. 두대 황금인 영고 빼곡당이라는 시에 나오는 황금관인입니다. 두대, 요 말두자죠. 곡식일 때는 말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황금인, 황금관인이라는 거죠. 관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장입니다. 영고, 나이가 높으니 빼곡당, 나이 많도록, 빼곡당은 이제 빼곡으로 지은 집이겠죠. 빼곡당. 그래서 관제, 여기서는 관제로 해석했습니다. 나이 많도록 관제에서 산다네. 그 화려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고관의 관인은 실제로는 구리로 된 큼직한 도장으로 이것을 황금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황금인이라고 이제 해서 상징하는 게 관직이 높고 복록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의 중앙정부 각 부서의 직인 같은 것으로 관인 주조소가 구리로 주조한 것을 황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찬 황금 이미 반환했으니 요패 황금 이 퇴장. 이 패는 찰패자죠. 황금을 허리에 찼다는 겁니다. 그 황금인을 반환했다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소식도 별다른 것 없네. 개중 소식 야 심상. 일생을 풍운처럼 살아왔던 인물이 사실은 아주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고관을 퇴직하고 은거를 하는데 그 속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 고제의 늙은이 알고 싶은가. 세인욕의 고제로 그가 물러난 후에 사는 곳이 고제인데
이 구절은 그대들이 고제에 살고 있는 이 늙은이가 무슨 대단한 게 있다 생각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가 라는 뜻입니다. 옛날 가촌 조시집 넷째 그대로일세. 지시 가촌 조사랑. 사실은 옛날 가촌에 살았던 조신의 넷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소박하고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가장 평범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평범할 수 있어야 비로소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거는 그렇다 치지만 뛰어난 사람이 평범하기는 쉽지가 않죠.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은 또 고개가 쳐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내심 뛰어날수록 더 평범해질 수 있으면은 그 수양이 대단한 거로 할 수 있죠. 보통 우리 예전에 7, 80년대에 유명했던 홍콩의 주윤발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더없이 화려하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재산을 다 기부를 하고 평소에 그냥 러닝에 청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면서 전철 타고 다니고 조금도 배우의 탑 클래스 배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 소식이 잘 없죠. 그래서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조변이 사후에 받은 시호는 청헌이라는 두 글자였는데 역사상의 조청헌공은 바로 조변을 가리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국가에 봉헌하고 일생 동안 청렴공정했는데 이 정도에 도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른 명신들도 많았지만 여기서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우리의 과거 역사 문화는 이 시호법을 대단히 중시하였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방홍의 다음 시와 같은 분위기가 많습니다. 육방홍은 이제 남송 때 시인인데요. 우리가 보통 유라고 하죠. 유기입니다. 방홍은 유기의 호고요. 밑에 이 시는 이제 작은 배를 타고 근처 마을을 노닐다가 배를 버리고 걸어서 돌아온다는 시입니다. 사양고류 조가장. 사는 빗길 사자인데요. 사양이라고 하면은 저녁답에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를 이야기할 때 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있는 조시들 마을에 해가 기우는데 부고맹홍 정작장. 북을 맨 늙은 맹인 한참 마당굿을 하네. 매일 부자죠. 북고자입니다. 그리고 맹인 맹자죠. 늙은이 옹자고요. 작장은 이제 마당을 짓는다는데 작장은 이제 어떤 공연을 하는 것을 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을 치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죠. 맹인이. 사후 시비 수관덕. 죽은 뒤의 시비를 누가 상관하랴. 만촌 청창 채중랑. 온 마을 사람들 채중랑 노래 듣고 있네. 그래서 채중랑은 이제 후한 때 동한 사람인데요. 채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채중랑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청나라 때 장사전이라는 사람이 칠언율시로 쓴 시 제목입니다. 채중랑에 대해서 쓴 시인데요. 이 맹인이 이제 채중랑 이 시를 노래하면서 그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 게 뭐야? 죽으면 잊어버릴 텐데. 늙은이 죽고 나서 욕하려면 욕하라지. 지금 내가 편안히 살면 되었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호법은 바로 전통 문화의 정신이며 나라가 제대로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전대로 회복해야 옳다는 것을.
서양 문화를 한번 봅시다. 서양의 정신은 문인이든 영웅이든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하면 나폴레옹뿐입니다. 나폴레옹이 뭐가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우뚝 솟았던 기간이라야 불과 20년쯤이었고 50여 세에 죽었습니다. 게다가 실패한 영웅으로 초패왕, 즉 항우보다 못한데 무슨 나폴레옹입니까? 우리 역사에는 이런 류의 영웅들이 아주 많았는데 역사에서는 실패한 영웅을 많이 동정하여 풋내기들이 이름이나 남기도록 해주었을 뿐입니다. 오늘날의 서양 문화는 더욱 알 수 없어서 사후 시비 수관덕 죽은 다음 시비를 누가 상관하겠나. 생전 반명 자선전, 살았을 때 죽어라 스스로 선전해야지. 생전 반명인데요. 여기서 반자는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여기서는 버릴 반자입니다. 버리다. 반명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선전을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선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통 문화의 시호법의 도리와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 청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천박한 견해와 의와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태는 이전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우리 몇 사람이 오늘날 청년들은 현대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 이야기를 꺼냈다 하면 무슨 대학에 시험을 보았는데 졸업하면 대우가 얼마이기 때문이며 생활에 나가기 위해서라는 등 이런 것들은 이전에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양이 된 것은 문화정신이 쇠퇴한 탓으로 정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호법을 이야기한 김에 곁들이게 된 주제 밖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위나라 대부 공원은 사후에 문이라는 시호가 주어졌습니다. 자공은 공자에게 공문자는 왜 문이라고 시호를 붙였습니까? 하이 위지문야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즉 사람이 일생 동안의 사람됨과 일처리에서 어떻게 해야 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자는 총명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래 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므로 문이라고 시호를 붙인 것이다. 민이 호학 불치하문 시 위지문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시호법에 따라서 물론 시호를 붙이는데 매우 엄격했지만 여기서 잠시 문이 나왔기 때문에 문이라는 시호를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면 몇 가지만 보면은 경위천지라고 합니다. 경위천지. 경은 날실이고 위는 시실이죠. 우리가 보통 천을 짠다고 그러면은 세로줄인 날실과 가로줄인 시실이 만나가지고 딱 맞아야 배가 짜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줄과 날실처럼 그렇게 반듯하게 바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호를 붙일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나? 도덕박후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넓고 후덕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면은 문이라고 할 만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 사람과 관련된 거.
근학호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고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문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배움에 힘쓰고 묻기를 좋아한다. 여기서 공자께서 이 공문자를 이야기했을 때 민의호학하고 불치하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집주에서는 이 부분, 근학호문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문이라고 했지 않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공의 대답에도 공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민의호학 불치하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일단 대충 몇 개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데 기준이 되는 도덕적인 원칙입니다. 사람이 총명하면 배우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총명한 사람은 자기의 학문이 충분히 넉넉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잘못을 범하기 쉬운데 마치 자신이 뭐든지 다 아는 듯이 합니다. 현대인들이 범하는 더 큰 잘못은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의 학문도 따라서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처럼 여기는데 이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총명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총명할수록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나 사업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훌륭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 점은 더 어려운데 아랫 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불치하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문이라 무엇을 말할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겸허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청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되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참고할 수 있어야 비로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공자께서도 태묘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물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공자가 한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총명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거기다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겸손의 미덕을 더하면 비로소 문이라는 글자의 내함에 부합한다. 전국본이 훌륭하게 된 까닭은 바로 막부에 인재가 많아 그의 참모단 조직이 크고 인류 인재들이 모두 참가하여 그들의 지혜가 모두 그의 지혜로 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갈량이 훌륭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막부의 인재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총명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비로소 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공자는 또 한 사람을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보다 시기가 조금 빠른 정나라의 유명한 수상으로 정나라에 대단한 공헌을 했던 자산이란 사람입니다. 정나라 대분되어 이름이 공손교라는 사람입니다. 자위자산 유군자지도 사은 기행기야공 기사상야경 기양민야해 기사민야의. 자위자산, 공자께서 자산에 대해 말씀하셨다. 유군자지도 사은, 군자지도에 4가지가 있으니 기행기야공, 그가 그 자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처신이겠죠. 자신이 처신하는 것, 행실이겠죠. 처신하는데 공손하였고, 기사상야경, 윗사람을 섬김에 공경스러웠으며, 기양민야해, 백성을 기름에는 은혜로웠고, 기사민야의, 백성을 부림에는 의로웠다. 자산은 역사상 이름난 훌륭한 재상이며 정치가로서 공자는 그를 매우 찬양하여 말하기를 자산에게는 보통의 인정, 덕업,
수양 등과 비교할 바가 아닌 4가지 군자의도가 특별히 있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그의 4가지 장점에 대해 역사적인 가치면에서 평론을 했습니다. 자사는 자신에게 대단히 엄격하고 스스로 매우 공손하였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가장 관대해서 잘못은 언제나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일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사는 자신의 처신이 공손할 수 있었으니 행기야 공이었으니 실로 드문 일입니다. 다음으로 자사는 수상이 되어서는 주상에 대해서, 즉 임금에 대해서 대단히 공경스러웠습니다. 공은 자기 내심의 엄숙함이고 경은 사람이나 일에 대한 태도가 아주 신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복종할 뿐 아니라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힘써 말해야 합니다. 명령을 집행하면은 마음을 다해야 하고 일을 대강대강 해치워서는 안 됩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명령을 할 수도 없고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면서 아랫사람에게 의견이나 방법을 제시해보라고 하면 이의가 없다고 해놓고는 막상 명령을 집행하라고 시키면 또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사는 윗사람에 대해서나 아랫사람에 대해서나 아주 신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사는 백성을 살게 하면 은혜로웠다. 기 양민야 해라고 했습니다. 자사는 경제를 번영시켜 백성 모두가 먹고 살 수 있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에 공헌하고 인민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가 명령을 내릴 때는 다들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사는 백성을 부리면은 의로웠습니다. 기 삼인야의. 그는 대단히 합리적이며 때를 잘 맞추고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명령을 잘 들었는데 이는 확실히 대정치가의 풍모와 재능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산에게는 4가지 군자의 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나라는 자산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흥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군자의 도는 정치가만이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정치가가 아닌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4가지 점을 가지고 처세한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 됩니다. 군자의 도에는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 공자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안평중입니다. 그는 제나라 사람으로 재상을 지냈으며 나이는 공자보다 좀 많았지만 공자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공자가 제나라에 가서도 뜻을 이루지 못한 까닭은 바로 이 키 작은 안자가 공자를 떠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나라에서는 원래 공자를 떠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키 작은 안자가 제나라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공자를 오도록 청할 만한 도량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황제는 속셈이 있어 감히 공자가 떠나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자는 안자에게 매우 감동했습니다. 자왈 안평중 선여인교 구이경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평중은 선여인교, 사람과 더불어 사귐에 잘한다는 거죠. 사귀기를 잘하였으니 구이경지, 오래될수록 그 사람 사귀는 사람을 공경하였다, 존경하였다. 공자가 이 사람은 친구로서 훌륭하다고 말하였는데 역사상 안자의 전문 저작으로는 안시춘추가 있습니다. 안자는 대정치가로서 이 점에서는 공자보다 선배였으며 나이는 공자와 거의 같았지만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공자보다 빨랐습니다. 고문관지란 책에는 사기의 관한열전에서 뽑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 한 편이 있습니다. 고문관지는 이제 청나라 때 서적인데요. 옛날 주나라 때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산문문학을 뽑아서 선집한
그런 산문 선집이죠. 총 12권으로 된 책입니다. 안자의 차부가, 그 마차를 모는 사람이죠. 차부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차부가 무슨 이유냐고 묻자 그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늘 문틈으로 당신이 안자를 실은 수레를 몰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 안자는 키가 그렇게 작은데도 재상이 되어서 그 이름이 제후에게 떨치고 있어. 그런데도 그는 소박하고 꾸밈이 없으며 남 아래 서기를 자처하는 모습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키가 8척이나 되면서도 그의 하인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오히려 의기양양해 보이고 스스로 만족 자만하는 모습이었어. 당신은 늘 이 모양이니 앞날이 뻔하고 발전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혼하고 싶소. 안자의 차부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자기 잘못을 고치고 힘써 겸손을 배워 그 다음 날부터 수레 모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안자는 차부의 수레 모는 태도가 갑자기 이전과는 딴판으로 달라진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안자는 차부에게 물어 그 까닭을 알고 나서는 그를 잘 지도해 주었습니다. 차부는 그때부터 뜻을 세워 공부하여 뒤에 대부벼슬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안자에게는 훌륭한 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공자는 특히 안자의 친구 사귀는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안자는 새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대신 친구를 하나 사귀었다 하면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친구가 있지만 친구에 대해 시종일관 변함없는 우정을 보이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에 알고 지내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상식 만천하 지심능지인이라고 했습니다. 곳곳에서 머리를 끄덕이면서 친구라고 인사를 하지만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안자는 친구에 대해 시종 변함이 없었어. 우정이 오래될수록 상대에게 공손하고 예절이 밝았으며 구의경지하였으며 그럴수록 상대도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의경지라는 네 글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친구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오래 사귀게 되면 서로 공경하지 않기 때문인데 처음에는 서로 사양하다가 술 석 잔만 마시고 나면 무엇이든지 거리낌이 없어져 마지막에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일이 많이 생기니까요. 이 이야기가 나오니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라. 상경여빈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부부의 도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손님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어느 정도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가족끼리 한참 말다툼을 하고 있던 참인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다면 반드시 잠시 휴전하고 먼저 손님을 모셔야 합니다. 물론 얼굴에는 아직 노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겠지만 손님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반드시 겸양과 예절로서 대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를 보면 처음 연애할 때는 영화관 입구에서 2시간이나 기다리는 동안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상대가 나타나기만 하면 반가워서 웃는 얼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2시간을 기다려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2시간이나 기다리게 되면 한바탕 욕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죠. 이 부분은. 그러므로 부부가 된 뒤에도 처음 연애하던 때와 같은 태도를 영원히 유지해 나가면, 즉 서로 손님을 대하듯 공경하면 틀림없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란 이러할 뿐 아니라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윗사람이 부하를 대하거나 부하가 윗사람을 대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의 작용은 무엇일까요? 마치 버스 뒷면에 붙어있는 차간 거리 유지로 안전도모란 표지와 같아서 적게 부딪히는 것이 비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안평준과는 정반대여서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좋은 친구가 원수로 변해버리는데, 이는 오륜 중에 붕우의 도에 벗어난 것입니다. 어긋난 것입니다. 즉 붕우유신이죠.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 특히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는 어떤 사람도 그리 신뢰하지 않아서 붕우의 도는 이미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이를 빨리 바로잡아서 부의경지라는 교우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